안녕하세요. 시간 속에 잠든 이야기들을 깨워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태어난 순간부터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이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한 남자의 삶 전체를 지배한 거대한 파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생애를 뛰어넘어 영혼에 각인된 기억, 고대 이집트의 모래바람 속에서 시작된 비극적인 운명의 서곡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게 다가오신다면 지식을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겐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신비롭고도 서늘한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제1장 소년과 파도. 어린 시절부터 그는 정체 모를 파도에 시달렸습니다. 생각이란 것을 하기 시작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떠오르는 그의 가장 선명하고도 오래된 기억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그가 난생 처음으로 겪은 악몽이기도 했습니다. 파도는 기묘한 흙탕물 같은 황갈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솟아올라 거대하게 몸집을 불렸습니다. 이윽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거대한 아치를 그리며 허공에 멈춰 섰습니다. 위협적으로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자세를 취했지만 결코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기이한 정지. 파도는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무언가가 파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이. 차라리 무너져 내린다면. 소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곡선을 그리며 머리 위에서 공포스럽게 매달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발밑에서는 파도의 뿌리가 땅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듯한 섬뜩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발을 동동 구르며 벗어나려 애썼지만 그를 빨아들이는 힘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땅은 힘없이 꺼져내렸고 그는 더 깊이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거대한 파도의 긴장감 앞에서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당장이라도 파도가 그를 들어 올려 구부리고 부수고 뒤틀어 질식할 운명 속으로 내던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그와 하늘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은 채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정지의 순간이 주는 고통이야말로 악몽의 본질이었습니다. 파도는 언제나 소년의 등 뒤에서 끝을 알 수 없는 먼 곳으로부터 은밀하게 다가왔습니다. 한 번도 마주 본 적이 없었죠. 그가 알아차렸을 땐 언제나 등 뒤에 와 있었습니다. 이 악몽 같은 파도와 그가 맺어온 관계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파도의 존재를 인지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파도는 소리 없이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파도가 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에 무겁고 숨막히는 공기처럼.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겪어본 그 어떤 것과도 다른 불길함이 심장을 옥죄어왔습니다. 고개를 들면 어김없이 거대한 괴물 같은 파도가 머리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분을 파도가 밀려오는 느낌이라고 불렀고 그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가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고 몸을 돌려 파도를 마주보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는 멈춰선 파도의 거대한 몸통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사형을 앞둔 죄수가 단두대의 나뭇결을 세세히 뜯어보는 것처럼 공포에 질린 동시에 매혹된 채로 파도를 관찰했습니다. 파도의 아랫부분은 탁한 황갈색의 거대한 덩어리였지만
머리 위로 10여 피트쯤 올라간 투명한 곡선 부분에는 햇빛이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물거품이나 포말 같은 것들이 보였지만 어쩐지 진짜 물처럼 반짝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파도가 꿈틀하며 꼭대기 부분이 휘어지는가 싶더니 곧 부서질 듯했으나 역시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무렵 그는 또 다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파도의 아치 아래 공기 중의 감도는 기묘하고 희미한 단내, 섬세하고 형용할 수 없는 거의 향수에 가까운 냄새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숨막히는 그 냄새를 그는 어린애다운 방식으로 그 향기라고 불렀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느낌과 그 향기. 이 두 가지 감각은 그의 마음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각인되어 만약 꿈이 아닌 현실에서 이 감각들을 마주친다면 틀림없이 알아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그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전의 모든 단계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발견으로 이어진 세 번째 단계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아마 10살쯤 되었을 겁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수백 번은 좋게 되풀이했을 그 꿈 이야기를 또다시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랬듯 다정하게 들어준 뒤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애야, 꿈에서 물을 보는 건 잠결에 목이 말라서 그런 거란다. 그때 소녀는 어머니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강렬한 시선에 어머니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엄마, 그건 물이 아니에요. 아가, 물이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이니? 어머니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지만 아들이 느끼는 기묘한 불안감을 그녀 역시 느끼는 듯했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이 자식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불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 낡고 익숙한 꿈의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며 다시 물었습니다. 물이 아니라면 대체 뭘까? 소년의 눈빛, 목소리, 태도. 어머니는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어머니의 미세한 동요를 눈치채고는 이 나이의 아들이 부모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전 그냥 깨어났으니까요. 그 대화를 기점으로 어머니는 이 파도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한 악몽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의 삶과 어떤 식으로든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이 아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강한 본능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소년 역시 더 이상 파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파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안다 해도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소년에게 그 파도는 너무나도 깊고 거대한 의미를 지녔기에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 근원과 맞닿아 있는 신성한 무언가였습니다. 그 파도가 밀려오는 느낌은 불쑥 찾아왔습니다. 침대에 들거나 기도를 하거나 혹은 형과 물총 얘기를 하며 놀다가도 익숙한 위협과 함께 그 느낌은 스며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곧 꿈이 찾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이 들면 어김없이 파도는 찾아왔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피할 수 있는 것도 피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마주해야만 하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시련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날이 오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새로운 단계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대화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단호한 의지로 이불 속에 파고들어 파도의 도래를 마주했습니다. 잠이 들자 거대한 파도가 등 뒤에서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몸을 돌렸고 이전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 구성 성분을 알아내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파도의 물질 속에는 수백만, 수천만 개의 미세한 입자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입자들은 소용돌이치며 오르내리고 반짝이며 빛을 발했습니다. 그가 막 그 입자들의 정체를 추측해내려는 순간 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눈을 보았습니다. 소용돌이치는 수백만 개의 입자들 너머로 옅은 푸른색의 눈동자 한 쌍이 고요히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발견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 너머로 전혀 다른 종류의 또 다른 눈동자 한 쌍이 나타났습니다. 길고 짙은 속눈썹에 둘러싸인 어둡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눈이 동양적인 눈매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쯤 감긴 눈꺼풀 사이로 그 눈은 자신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두 눈동자 너머로 희미하게 얼굴의 윤곽을 본 것 같았지만 휘몰아치는 입자들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짙은 눈동자는 여자의 것이며 친절하고 아름답고 진실하다는 것, 그리고 옅은 푸른색 눈동자는 남자의 것이며 거짓되고 불친절하며 배신에 차 있다는 것. 소년의 마음속에 행복과 고통, 기쁨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소용돌이치는 입자들이 시야를 가렸고 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제2장 비밀의 서랍. 그날따라 파도가 밀려오는 느낌은 하루 종일 그를 맴돌았습니다. 밤사이의 강렬한 인상이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끄는 것처럼 해질 무렵 그는 집 뒤편의 작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육중한 마호가니 찬장으로 다가가 아버지가 귀중품이나 선물들을 보관하는 깊은 서랍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무언가를 훔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본능에 이끌렸을 뿐입니다. 서랍은 묵직했고 그가 힘껏 당기자 왈칵하고 열렸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동방 서랍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아버지는 엄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다정함과 유머가 섞여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먼저 물어보렴. 아빠는 너한테 비밀 같은 건 없단다.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안아 처음으로 서랍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소녀는 기묘한 비명을 지르며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향기예요. 아빠, 이건 제 그 향기라고요. 소년의 뒤죽박죽 섞인 고백 속에서 아버지는 조각난 이야기들을 꿰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프로이트의 제자이기도 했던 캘버든 박사는 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지워지지 않는 예감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예감에는 원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재로 돌아와 열린 서랍 속에서 풍겨나오는 희미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 안에는 대부분 이집트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수년간 만진 적도 없는 낡은 서랍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여행지에서 수집한 몇 가지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멤피스에서 온 구슬 목걸이, 지니가 의심스러운 미라에서 나온 부적 몇 개, 그리고 테베의 한 무덤에서 발견된 제조법으로 만들었다는 작은 향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얇은 종이에 쌓인 채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물건들이었죠.
그가 종이를 펼치자 말라붙은 모래알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고 강렬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이것이 아들이 말한 그 향기로구나. 그는 이 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메모해둔 봉투를 찾아냈습니다. 기원전 3000년이 넘는 파피루스에 기록된 중간중간 내용이 많이 비어있는 애달픈 이야기였습니다. 테베에 승리한 장군이자 왕족이었던 한 남자가 예국의 정복전쟁에서 시리아 출신의 아름다운 소년을 데려와 젊은 아내에게 선물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소년의 아름다움에 반해 아들처럼 돌보았으나 이내 그를 개인적인 노예로 삼았고 결국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노예 역시 그녀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귀족 부인이 노예 소년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구설에 올랐고 남편은 노예를 멀리 추방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럼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그를 만날 구실을 찾았다. 어느 날 남편은 순결한 만남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분노에 차 소년의 목을 졸랐다. 이후 소년은 채찍질을 당한 뒤 태양의 도시 온으로 보내졌다. 복수심에 불타는 시리아 소년은 다시 돌아왔고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재개되었다. 신분의 차이는 잊혀졌고 그들은 사막의 야자수 숲에 있는 휴식용 천막에서 만났다. 사랑의 눈이 먼 노예는 공주에게 함께 도망치자고 애원했다. 하지만 아내는 방탕하고 폭력적인 남편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의 간청을 거절하며 오직 어머니 같은 사랑만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남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내는 일부러 노예에게 잔인하게 굴며 벌을 내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노예는 그녀의 진심을 오해했다. 마침내 아내는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노예를 천막 커튼 뒤에 숨기고 남편에게 그의 귀환을 간청하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분노에 찬 군인은 아내를 때렸고 이를 본 노예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칼로 그를 찔렀다. 노예는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고문이 죽음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낸 뒤 노예에게 용감하게 견디면 죽지 않을 것이며 함께 도망칠 것이라고 전했다. 형은 테베의 축제일에 공개적으로 집행되었다. 그녀는 남편 옆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리아 소녀는 죽어가면서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통과 원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숨을 거두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난간을 뛰어넘어 나일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편은 두 사람의 시신을 장례도 치르지 않은 채 바다에 던져버렸지만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시신을 수습하여 비밀리에 테베 언덕의 왕가의 계곡에 있는 그의 조상 무덤에 안치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역시 그들 곁에 묻히게 되었다. 거의 5000년이 지난 후 세구의 미라가 나란히 누운 채로 발견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거대한 석관 안의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었다. 캘버든 박사는 잊고 있던 이야기를 읽은 뒤 종이를 갈갈이 찢어 벽난로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서랍 속에 있던 무덤에서 가져온 작은 향 주머니를 아들에게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이 향기가 아이의 기억을 자극해 무언가 설명해 줄지도 모르지. 제3장. 예감, 현실이 되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소년의 악몽은 신기하게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고백을 통해 안도감을 찾은 것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있었습니다. 파도와 향기, 그리고 눈동자는 언젠가 자신이 힘으로 맞서야 할 운명의 징조이며 그것은 홀로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본능적인 확신이었습니다. 그의 강박관념은 내면의 꿈에서 외부의 현실 세계로 옮겨왔습니다. 악몽은 멈췄지만
위협적인 관심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운명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올 것이고 나는 그것을 마주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 소년의 이름은 토미에서 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나의 친구인 레티스 에일머라는 소녀를 만난 것입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파도가 밀려오는 느낌이 그의 등 뒤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집 뒤편의 숲에서 온 나라를 넘어 마치 온 세상 너머로부터 밀려와 하늘을 뒤덮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레티스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는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다정하고 아름다운 짙은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비틀거렸습니다. 기쁨과 공포, 꿈속의 유혹과 움츠러듦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의 오랜 꿈이 현실 세계로 대담하게 뛰어든 순간이었습니다. 레티스가 해외 유학을 떠나기 전 그녀는 톰에게 말했습니다. 나 잊지 마, 톰이. 톰은 그녀의 크고 짙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게. 그녀는 바다 건너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의 영혼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을 토미가 아닌 톰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는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레티스가 자신의 오빠가 엔지니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레티스와 자신은 보이지 않는 깊은 곳, 그가 바다라고 부르는 근원적인 세계에서 영원히 함께라고. 하지만 현실에서의 이별이 주는 고통은 처음으로 겪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고통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통은 성장의 신호이며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마주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톰은 아버지의 과학적인 설명들이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무언가 일어날 것을 안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일어났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그는 파도와 눈동자, 그리고 향기가 잊혀진 경고를 품고 있는 희미한 기억의 유령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과거에 놓쳤던 무언가, 반복되어야 할 무언가, 마주하고 배우고 마침내 극복해야 할 무언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여름날 두 번째 충격이 그를 덮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톰은 어느덧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더운 8월의 오후, 그는 테니스 경기 후 잠시 숨을 고르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 수평선 너머로 그는 그 파도를 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실제로 파도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파도가 밀려오는 느낌이 갑작스럽게 찾아와 그 감정이 시각적인 환영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수년간 잠잠했던 그 감정이 아무런 예고 없이 되살아나자 그는 당황했습니다. 기쁨과 공포가 다시 한번 그를 휩쓸었습니다. 무엇이 이 감정을 되살렸을까? 그는 필사적으로 단서를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향기를 맡았습니다. 이제 파도가 그의 머리바로 위에서 무너지기 직전의 자세로 멈춰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다가와 무심코 말을 던졌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에일머 가족 소식을 들었는데 레티스, 그 애 기억하지? 이번 주에 결혼한단다. 톰은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등골을 타고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다리가 종이처럼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나, 레티스? 톰, 너도 알지? 네, 그러며. 그는 간신히 대답하고는 테니스 코트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정신 차려. 바보같이 굴지 마. 그의 내면에서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레티스는 떠났어. 그녀는 죽은 거야. 그는 난생 처음으로 그 말들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파도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파도 전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에 붙어있던 작은 파도 하나가 부서져 내렸을 뿐. 그가 느낀 충격과 공포는 마지막 순간에 닥쳐올 거대한 파멸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서랍을 열었습니다. 레티스가 밟았던 카페트에서 몰래 잘라낸 시로라기 한 올과 그 향기가 담긴 향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레티스는 나를 떠났지만 영원히 떠난 것은 아니야. 그들이 함께 속한 근원적인 바다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그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4장. 눈에 파도 세월이 흘러 톰 캘버드는 30을 훌쩍 넘긴 유능한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으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회사의 중역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번의 사랑도 겪었지만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레티스 에일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나선형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경험과 비슷한 상황을 더 높은 곳에서 다른 시각으로 다시 마주하는 듯한 기묘한 익숙함. 언젠가 그가 겪었던 비극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예감.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더 성숙한 시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그는 폴란드의 타트라 산맥에서 스키를 타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춰서서 광활한 설경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 역시 이와 같은 고갯마루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청춘의 오르막길이 끝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인생의 중턱에 다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 감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거대하게 솟아오르는 느낌.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전해오는 전율과 달콤한 고통, 그리고 압도적인 현실감. 파도가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 감정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저 멀리 수정처럼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눈의 파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피트 높이의 눈처마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거대한 아치를 그리며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각된 거대한 눈의 파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향기라고는 존재할 수 없는 이 혹한의 세계에서 그의 코끝으로 익숙한 그 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두 감각의 갑작스럽고도 강렬한 공격에 그는 압도당했습니다. 이제 소리만 남았습니다. 이미 그의 다리에는 경련과 같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키 위에서 발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거대한 눈의 파도는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운명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를 괴롭혔던 악몽, 청년 시절 사랑의 상실과 함께 찾아왔던 그 파도가 이제 장엄한 설경의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과연 소년을 평생 괴롭혔던 거대한 파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비극적인 인연의 고리는 현생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파도가 부서져 내리는 날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역사와 문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